일요일 밤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휴일이 끝나는 아쉬움을 달래던 어린 시절이 떠오릅니다. 다음 날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주말 동안 본 TV 프로그램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텔레비전이라는 매체의 존재감이 흐릿해지는 지금 이야깃감을 공유할 수 있다는 기대가 비교적 흐려진 것 같아요. 일상 속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사람들과 소통해야 할까요? 과거와의 대화를 통해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둔스 스코투스가 누군데 텔레비전 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둔스 스코투스가 누군데 돌아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다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날이 추운데 뭐 간단하게 자기소개랑 또 이제 근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럼 먼저 제가 할까요? 네, 주 기자님이 하시죠. 네.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주 기자고요. 야구를 매우 사랑하고 교통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맥시멈이고요. 법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드래곤입니다. 오늘 좀 목이 많이 잠겨서 다른 사람과 착각하기 쉬울 것 같은데 어차피 저희 대부분 다 저음이기 때문에 착각하기 쉬운가요? 네, 착각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일단 목이 안 좋으신 거 확실한 것 같네요. 그래서 목도리를 이렇게 하고 계셔가지고. 아, 목도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분이 오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새로운 분이 감사하게 이 칙칙한 공간에 또 와주셨는데 간단하게 자기소개랑 좋아하는 거나 그런 거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버라고 합니다. 화이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매체매학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게임 쪽으로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제 게임 스토리 같은 거 읽고 기존 서사 문학 같은 거랑 좀 비교해서 보거나 이런 너무 긴장되는데요. 괜찮아요. 이번 소설 같은 것도 많이 읽어보면서 비교해보고 있고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네, 부탁드립니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요즘에 그 게임 이 스토리 짜는 게 문예창작과 전공하거나 그 국문과 학생들이 그쪽으로 또 많이 진출한다고 합니다. 네, 나름대로 수요가 꽤 있는 편이라. 네, 게임도 다 세계관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세계관. 그러면 게임도 많이 하세요? 게임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사실. 노력을 하네. 하는 거 자체는 별로 안 좋아하시나? 그렇죠. 하는 걸 좋아하는 거랑 만드는 걸 좋아하는 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있죠. 그러면 본인이 보시기에 이 게임 재밌다 하는 게 있나요? 최근에는 이게 약간 좀 제가 대외용으로 말하는 거 하고 좀 개인적으로 재밌다고 하는 거는 조금 다르긴 한데 네네. 약간 대외용으로 하는 거는 이제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이라고 혹시 다들 아시나요? 이름은 들어봤는데. 정말요? 저는 게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도 전혀 모르겠는데요. 네. 인터랙티브 무비라고 해서 꼭 정확하게 말씀 안 해주셔도 됩니다. 네네. 이제 되게 옛날부터 어떤 영화 같은 게임을 만들고자 했던 사운드 노벨이라고 해서 어떤 선택지를 고르면 되게 엔딩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비선형적인 이야기라고 할까요? 어떻게 짜여져 있는 게 아니라 선택을 뭘 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게 달라지는. 네, 네. 그렇죠. 근데 그런 이제 게임이구나. 네. 게임이라는 매체에서 좀 드러나는 거는 너무 지금 다른 얘기로 가고 있나? 어쨌든 아니요. 괜찮아요. 다들 이제 기획자가 만들어 놓은 엔딩이 수천 가지가 있고 거기서 내가 하나를 선택한다라는 의미인 거지. 그게 지금 AI가 도입이 안 된 상황에서는 우리가 뭐 창조할 수 있다 이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예 새로운 스토리를 창조할 수는 없다. 그렇죠. 이제 하지만 이제 AI가 도입되면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의 업계 좀 전반에 차이는 상황이 아닌가. 혹시 뭐 다른 분들은 게임 많이 하셨나요? 저는 뭐 거의 야구 게임을 많이 했죠. 야구 게임. 네, 주로 야구. 많이 했고. 뭐 근데- 타자나 투수 이런 거 하는 건가? 그런 거보다는 그 매니지먼트류로 뭐 선수 카드를 뽑고 그냥 그거를 뭐 강화를 하고 뭐 육성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내가 구단주가 되는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게임을 좀 더 좋아했었어요. 직접 내가 뭐 야구를 하는 것보다는. 운영을 해보는. 네, 그런 류를 좀 많이 좋아했고. 맥시멈님 좀 하시지 않나요 게임? 뭐 휴대폰 아니요, 같은 전혀 거? 못해요. 그러세요? 네, 게임을 어릴 때부터 너무 못해서 애들이 안 끼워줬어요. 저희 때는 이제 스타크래프트가 여전히 유행이었는데 그렇죠. 그때도 이미 오래된 게임이었는데 뭐 요즘도 많이들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스타크래프트를 하면 이제 편먹고 서로 싸워야 되는데 그렇죠. 네. 못하는 사람은 또 팀원을 안 받아주니까. 안 받아주니까 그래서 연습할 기회도 없고. 좀 그렇죠, 그런 그렇죠. 에피소드가 있어요. 서로 이제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제 깍두기잖아요, 제가. 깍두기. 그러면 그래서 마지막에 남는 사람.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자기네들끼리 팀 편성은 다 했고 이제 얘를 누가 데려가느냐 그게 문제인데 이게 저를 3등분을 하는 거예요. 3등분이라 하면 머리, 상체, 하체를 3등분을 하는데 네네. 이제 뭐 그렇게 점잖은 표현을 쓰진 않고 뭐 이렇게 뭐 머리, 뭐 찌찌 뭐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네. 가위바위보 3세판을 해서 2번 진 사람이 이제 저를 데려가는 거예요. 굉장히 처참한 신세에 놓여 있었네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성희롱과 그런 처참한 분할의 고통을 겪다 보면 안 그래도 못하는데. 네, 안 그래도 못하는데 더더욱 게임을 하고 싶어지지가 않습니다. 네. 아픈 기억이 또. 네,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근데 게임이라는 게 한국에서는 뭔가 남학생들한테는 하나의 이 집단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에 못 끼면 상당히 또 좌절감을 맛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PC방에서 이제 뭐 컵라면 같은 거 시켜가지고 먹는 게 있죠. 일종의 또래 집단 문화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PC방도 많이 안 가봤어요. 또 이렇게 강해 보이는 맥시멈님에게 아픈 과거가. 아픈 과거가 있었고. 네네.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단단해질 수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맥시멈님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저 잘 지냈고 이게 어제부터 목감기가 살짝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약 먹고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요. 예,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옮은 거예요. 어머니는 나으셨나요? 아니요. 뭐 둘 다 그래서 지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저도 뭐 요즘에 날씨가 좀 춥지만 그래도 근데 너무 요즘 든 생각이 땀을 너무 안 흘리니까 억지로라도 흘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사는 데 좀 언덕 쪽에 있는데 요즘 좀 미친 사람 같지만 집에 갈 때 그 언덕을 뛰어 올라옵니다. 가방을 메고. 일부러요? 네. 그래서 그게 또 은근 컨디셔닝이라고 하더라고요. 운동에서는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 그런 것들이 너무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저희 주 기자님 뭐 요즘 하시는 거 있습니까? 슬슬 이제 내년을 대비하면서 좀 이런저런 이력서 같은 것도 좀 준비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 또 뭐 언론사에서 또 공채를 한다 그래가지고 서류를 일단 넣어놨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력서 쓰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자소서를 쓸 때 이제 나를 어떻게 소개하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다 언론사마다 또 원하는 인재상도 다 다르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양식도 다 다르다 보니까 이런저런 거를 다듬고 하는 게 생각보다 좀 고역이더라고요. 좋은 소식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텍스트는 리버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텍스트 제목하고 어떻게 이걸 가져오게 됐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 이 텍스트는 제가 뭐 대학 졸업을 할 시기가 되어서 이런 거 여러 가지 분석 도구를 준비하면서 접하게 되었던 이제 움베르토 에코를 읽고 되게 좀 재밌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 글을 읽고 이 사람의 어떤 기호학이라든가 뭐 철학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단편을 볼 수 있었다. 오늘 텍스트를 통해서요? 네, 오늘 텍스트를 통해서 그래서 되게 좀 이 제목이라든가 이런 걸 머릿속에 담아놓고 있었는데 이런 데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좋을 것 같다 싶더라고요. 지금 제목을 말씀 안 해주셨습니다. 네,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목이 뭐죠? 텔레비전이 가르칠 수 있는가? 라는 텔레비전이 가르칠 수 있는가? 흥미로운 제목인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에피소드 올릴 때마다 제목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 제목은 좀 그대로 써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통은 TV라고 표현을 많이 하긴 하는데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약간 좀 연식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긴 하는데 근데 보통 TV라고 하나요? 아니면 텔레비전을 더 많이 쓰나? 공식 용어는 텔레비전이니까 텔레비전을 좀 쓰는 때도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서 좀 더 축약해서 쓰다 보니까 어지간하면 TV라고 표현을 많이 하긴 하죠. 뭐 저희만 봐도. 오늘 1부에서 다룰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먼저 이제 저희 편의 제목이기도 한 텔레비전 그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2025년 1월을 목전에 둔 지금에 와서 우리 집에 텔레비전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왕왕 있고 뭔가 텔레비전이라는 대부분의 파일을 좀 유튜브 쪽에 빼앗긴 느낌? 이런 거를 조금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뉴스 같은 거는 유튜브 통해서 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70년 전까지만 해도 뭐 동네에 TV가 있는 집이 몇 없어가지고
텔레비전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집에 TV를 설치한 이웃한테 좀 아부를 떨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텔레비전이 굉장히 소중한 자원이었던 시절이 있었군요. 애니메이션 이런 거에서도 조금 나오는 것 같고. 네, 뭐 검정 아까 주 기자님 말씀해 주셨지만 검정고무신 이런 데서 그런 장면이 나오고. 뭔가 이제 TV가 제대로 보급된 것도 좀 시사적인 이슈를 보급하기 위해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노력이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라고 할까요? 그런 걸 전달하는 매체로 거듭난 거죠. 근데 이제 그런 힘이 저는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텔레비전의 존재감이 좀 흐릿해진 지금에 와서도 변화를 조금 짚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변화를 겪어왔는지 또 어떻게 우리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뭐 잘 설명해 주셨는데 뭐 아무래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참 텔레비전이 우리 삶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나 싶은데 뭐 저는 텔레비전 하면 그 얘기가 생각이 나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항상 어렸을 때 제가 텔레비전 그냥 넉넉히 이렇게 멍 때리고 보고 있으면 그 바보 상자다. 바보 상자 그만 봐라. 그거 보면 바보 된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다른 분들 뭐 텔레비전과 얽힌 뭐 이런 소리 같은 게 좀 있으실까요? 추억이라고 하면은 저희 집에 TV가 2대가 있었거든요. 옛날에. 옛날에 2대나? 네. 그때 엄청 어렸을 때긴 한데 저희 대부분 TV를 거실에다 많이 놓잖아요. 네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안방이랑 그다음에 할머니께서 쓰시던 방에 자그마한 그 뚱땡이 TV 있잖아요. 뚱땡이 TV.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하나씩 이렇게 있었는데 그 할머니 방에서 그 자그마한 TV로 뭐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보던 그게 좀 추억으로 좀 많이 나요. 할머님과 함께. 네. 특히 많이 봤던 게 그 KBS에서 하던 그 우리말 겨루기. 네. 그거를 할머니랑 같이 많이 봤었거든요. 약간 또 이제 거실에서는 이제 아버지가 뉴스를 보고 계시고 약간 안방에서 예능 프로그램 뭐 이런 걸 약간 보게 되는 저희는 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네, 그런 것도 있어요. 저는 텔레비전 어릴 때도 그렇게 막 많이 보진 않았고 요즘은 거의 안 봅니다. 네네. 요즘 TV로 보여주는 것 중에 재밌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렇게 느끼시는 거 아닌가요? 요즘 근데 채널을 1번부터 시작해서 한 번씩 쭉 올리거든요. 네. 그렇죠. 정말 별로 볼 게 없어요. 뉴스 채널 빼놓고는 사실 예능이라 이런 것도 별로 요즘 재밌는 게 없습니다. 그냥 제가 느끼기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는. 네. 그리고 이제 요즘 몇 해 전부터 트로트가 인기잖아요. 맞아요. 트로트 열풍이 또. 네. 근데 저는 그 트로트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네네. 좀 매니악한 측면도 없잖아요. 네. 그 막 비 내리는 호남선이나 약간 그런 거 남행열차구나. 남행열차. 그런 거 이제 몇 개 아는 게 있는 정도인 거지. 그리고 요즘은 뭐 어린애들도 나와가지고 트로트 불러 제끼고 하는데 보기가 좀 너무 좀 볼썽사납다 그래야 되나? 우리 나이 때는 뭔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트로트가 하도 인기니까. 너도 나도 다. 네, 다 이제 그게 어떤 연예계로 데뷔하는 또 새로운 창구가 되는 거잖아요. 나이대에 맞지 않은 감성을 억지로 녹여내고 이렇게 흉내를 내고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하는 게 영 좀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것도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아니 무슨 10살도 안 된 애가 막 그런 트로트의 가슴 절절한 사랑 얘기를 구성지게 불러낸다는 게 좀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또 그거에 엄청 열광하시는 또 그렇죠. 분들이 또 계셔가지고 그분의 파워가 또 세세요. 네, 그분들이 또 지갑이 두껍잖아요. 네, 그분들은 또 근데 아직까지 이제 텔레비전을 주로 향유하시는 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겠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유행이 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요즘 텔레비전 이제 뭐 공중파든 뭐든 그런 건 잘 안 보고 요즘 그냥 노트북으로 이제 디즈니 플러스나 넷플릭스나 워낙 다른 플랫폼들이 많이 지배해 있다 보니까 그런 걸로 이제 한 번씩 보고 있습니다. 뭔가 텔레비전이라고 하면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아버지가 주무실 때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리면 아버지가 이제 눈을 쓱 뜨시면서 아빠 안 잔다라고 하시는 뭐 그런 뭐 밈이 좀 있긴 하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채널을 마음대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사실 지금의 어떤 미디어 환경이랑 조금 다르다고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유튜브라던가 OTT라던가 이런 걸로 대체됐다고 했을 때 유튜브에서는 내가 구독한 걸 알고리즘에 띄워주고 나의 취향에 맞춰주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확실히 이제 TV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 언론사 같은 것도 이제 내 맘대로 구독해서 볼 수 있고
있고 맞아요. 그게 되게 큰 차이를 만들고 있지 않나라고 그죠. 좀 생각을 했어요. 이제 내가 알아 취사 선택이 가능해진 시대가 왔기 때문에 취사 선택도 그렇고 추천도 그것만 해주니까. 블러라고 해야 될까요? 예전에는 모호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 채널들 사이의 사이가라든가. 근데 오히려 유튜브 환경으로 오면서 뭔가 더 대조적인 그런 게 많이 드러나게 됐고 선택과 집중이 가능해진 거죠. 네, 유튜브 환경에서는. 네. 이런 이야기 들어보면 확실히 과거에는 텔레비전이 가지는 힘이 정말 컸다. 네. 왜냐하면 외부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어떤 박스잖아요. 네. 매체니까 외부의 소식통을 가져오는 어떻게 보면 되게 고마운 존재고. 근데 요즘 들어서는 저도 지금 자취방에 TV가 없거든요. 안 두고 계시고. 네, 너무 워낙 그냥 없어도 다 정보를 접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어떻게 보면 텔레비전이 조금 권력이랑도 연결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젠 그 권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아직도 또 약간 지상파 하는 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연예인이나 이런 분들도 유튜브 이런 데서 떴더라도 지상파를 대비하면 또 다른 의미처럼 이제 다가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그런 게 뭐 있죠. 또 여전히 시청률이 이제 성공의 척도로서 통하는 것 또한 아직까지는 텔레비전 생명력이 죽지 않았다. 이런 걸 보여준 대표적인 요소라고 또 생각을 하고요. 파이가 그냥 아예 줄어든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위기의 서열이 생겨난 것 같기도 하다는 느낌이. 왜냐면 아직 메이저니까. 인프라나 이런 게 차이가 크거든요, 사실. 개인이 그건 혼자 그렇죠. 만드는 네. 거랑 퀄리티가 그런 측면이 있어. 또 아까 이야기했던 것 중에 이 나라에서 텔레비전 이 확대를 장려했다는 게 이거 관련해서 또 아시는 얘기가 있나요? 좀 예를 들자면 뭐 대한뉴스 이런 거 있잖아요. 대한뉴스. 네. 뭐 그런 거를 옛날에는 뭐 극장에서 이제 영화 상영하기 전에 뭐 틀어주고 막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TV를 통해서 이제 그런 거를 보여주는 거죠. 선전용 영상 같은 거. 그죠. 제가 알기로는 뭐 특정 정권에서는 특정 시간마다 그 사람 얼굴과 함께 이제 그 사람 소식을 전하는 이런 뉴스도 있었고. 네, 뭐 오늘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뭐 땡전 뉴스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또 미친 파급효과가 되게 컸을 것 같아요. 네, 항상 맨 첫 꼭지는 무조건 대통령의 동향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대통령이 이걸 했구나라는 걸 더 강하게 각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시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오늘 전두환 각하께서는 이렇게 이 말이 계속 나오니까 그 전두환의 호가 오늘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멘트는 한편 이순자 여사는 이거였기 때문에 이순자 여사의 호가 뭐 한편이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멘트가 어느 정도 짜여 있었구나. 네. 아니 아까 총체적 메시지랑 순 메시지 말씀하셨는데 그거 말씀하실 때 우리 청취자분들 이해하실 수 있게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조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순 메시지랑 총체적 메시지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총체적 메시지는 텔레비전을 통해 방영되는 일반 프로그램의 메시지고 이제 순 메시지는 텔레비전에 관한 메타 언어적 프로그램의 메시지라고 논문에서는 지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메타 언어적인 게 그럼 뭐죠? 텔레비전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분석하고 비판하는 그런 메시지인 거죠. 텔레비전인데 텔레비전이 가지는 파급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프로그램. 약간 옴부즈맨 개념이랑 약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옴부즈맨은 또 뭐죠? 네. 그 시청자 비평 이런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런 게 옴부즈맨 프로그램에서 이제 들어가는 그런 개념들이에요. 총체적인 메시지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모든 컨텐츠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순 메시지는 이제 텔레비전 안에서도 그 자체의 점검을 하는 그리고 되돌아보는 뭐 이런 프로그램들인데 저는 뭐 미디어 탐사 뭐 이런 거 있지 않나요? 옴부즈맨은 지금 나올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 네네. 네, 그건 청취자 얘기니까 지금 이거 메타 언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TV가 TV 얘기를 한다는 거죠. 스스로 점검을 하는 뭐 프로그램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 단어들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거죠? 이 텍스트에 있어. 총체적 메시지보다 좀 순 메시지에 대한 내용을 저는 좀 주의 깊게 읽었는데 저희가 순 메시지를 읽을 때 조금 둔감해지는 면이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잘 조리를 해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무비판적으로 그 수용을 한다는 의미 아니에요? 네, 오히려 그렇죠. 어떤 의견이 담겨 있을 때 좀 더 그거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되는 측면이 있고 뭔가 뉴스 같은 거를 보면서는 이제 끊임없이 팩트 체크를 하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사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의 매체 환경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기도. 저는 근데 그 총체적 메시지랑 순 메시지의 차이가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느 부분에서 그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제 생각이요. 그러니까 그 논문도 읽어보고 하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소통을 할 때 세 가지의 항을 일단 염두에 둬야 되잖아요. 세 가지의 과정이 과정은 아니고 항. 항? 예, 하나는 뭐냐면 일종의 이제 도식. 예, 네. 송신자. 송신자. 그러니까 발화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메시지를 보내는 그렇죠. 사람. 네. 그다음 메시지가 또 두 번째 항인 거고. 메시지 자체가 있고. 예, 그 메시지가 이제 수신자한테 전달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수신자가 그것을 이제 수용하고 이해하는 과정까지 거쳐야 의사소통의 이제 첫 번째 단계가 이제 완료가 되는 건데, 이때 송신자랑 수신자랑 각각의 세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네. 뭐 메시지를 인식하는 방법도 다르고. 네. 뭐 쉽게 말하면 뉘앙스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어떤 상황에서 그 메시지 발화와 수용을 하느냐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장치들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세계에 있는 서로 다른 사람이 이 메시지를 놓고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꼭 내가 발화하려고 했던 의도대로 그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필연적인 사회라는 거죠. 소통에는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의미의 어느 부분은 전달이 되지만 또 어느 부분은 누락이 되고 네. 또 아니면 이렇게 왜곡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TV는 대표적인 하나의 송신자의 위치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보는 사람은 이제 수신자인 거고, TV를 통해서 이제 나오는 이제 칼라들은 다 메시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됐든 TV의 그 방송을 송출하는 사람과 그다음에 수용자의 세계는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총체적인 메시지를 내보낸다고 하는 것과 순 메시지를 내보낸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는가. 어차피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어차피 오류는 생긴다. 물론 이제 순 메시지는 한 번 더 노력을 거친 거죠. 이제 송신자가 이제 송신자의 특성을 잘 스스로 성찰을 해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이런 점이 있어라고 고백을 하는 형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우리가 조금 다르게 평가할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맥시멈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큰 차이가 없지 않나. 뭐 간단히 예시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개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PD인데 네. 이거는 누구나 웃을 만한 유머 코드야 하고 편집을 해서 내보냈는데 그거는 또 그 PD 자기만 웃기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코드 때문에 좀 개그 콘서트에서도 모 PD가 자기 코드에 맞는 것만 자꾸 시청자들한테 보여주려고 그런다. 뭐 이런 비판도 좀 없지 않아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텔레비전이라는 매체가 힘이 워낙 컸기 때문에 네. 힘을 수용자들이 올바르게 전달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네. 근데 이 텍스트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사실 가능하지가 않다. 왜냐면 세계를 인식하는 문법 체계 자체가 다르다. 송신자와 수신자가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하는 것이고, 제 생각에 리버님이 이 총체적인 메시지와 순메시지를 꺼낸 이유는 권력의 핵심, 어떻게 보면 이 메시지를 내보내는 텔레비전이라는 매체가 내보낸 메시지가 오히려 총체적일 때 사람들이 휘말리지 않고 스스로 판별을 할 수 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코 자체도 네네. 사실은 이야기하는 게 결국 마지막에 교육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잖아요. 네. 이 총체적인 것을 오히려 계속 접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오히려 떨어뜨리지 말고, 네, 오히려 정제되고 차라리 편집이 덜 된 것들을 스스로 판별하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 근데 그 내용에 읽다 보면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문법적인 것이냐 텍스트적인 것이냐. 네. 네. 아마 리버님께서 하시고 싶으셨던 얘기가 그쪽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닙니까? 순 메시지가 좀 더 문법적인 과정을 거친 것이다. 네, 그런 나는- 것 같아요. 저도 그걸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문법적인 것이랑 텍스트적인 것의 차이가. 네. 사실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부족해서 되게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좋겠다라고 느낀 게, 로마법적인 부분이 있고 앵글로색슨 보통법적인 부분이 있다고 네. 이렇게 했을 때, TV는 앵글로색슨 보통법 쪽에 가깝다. 그리고 그런 어떤 태생적으로도 그쪽에서 발생했다는 것과 연관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조금 그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저는 그 부분을 이렇게 보거든요. 이제 로마법적인 체계랑 우리가 말하는 이제 보통법, 그 이전에 이제 쉽게 말하면 요즘 이제 판례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의 체계가 달라요. 이걸 이제 너무 이제 전문적인 설명을 하는 것도 좀 제가 능력이 부족하지만 조금 설명이 네네. 필요한 네, 부분이니까. 살짝 약간만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네네. 네, 약간 풀어서 설명을 하면, 이제 문법적인
것.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로마법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케이스. 네네. 케이스라고 하죠. 그 사건을 이제 분석할 수 있는 독자적인 틀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도구를 가지고 접근하는 도구를 거죠.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텍스트적, 거기서 얘기하는 앵글로색슨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냥 그 케이스 하나의 이제 서사나 텍스트로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성문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법전에 비추어서 평가를 해야 조항을 되잖아요. 언급하면서 이거는 몇 조에 걸리는 거다.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얘기하죠. 객관적인 준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소위 말하는 판례법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판례라는 거는 그냥 하나의 케이스와 결론이 있어요. 네네. 이런 케이스에서는 이런 결론으로 귀결이 되고 또 다른 케이스에서는 또 다른 결론으로 귀결이 되는데 그거는 1번 케이스와 2번 케이스가 어떠한 점에서 다르기 때문에 결론도 다른 거다. 그러면 현실에서는 또 제3의 전혀 새로운 케이스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 그 케이스는 이전에 있었던 과거의 선례들에 비추어서 어떤 점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된다라고 이제 가는 거죠. 조금 달라요. 네. 그러니까 케이스를 놓고 뭐 N개의 케이스를 놓고 새로운 케이스를 이제 다루는 것하고 그냥 모든 케이스를 한 번에 다 평가할 수 있는 엉성한 틀을 가지고 그냥 케이스를 분별하는 거는 다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거는 이제 문법적인 것이고 문법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에 주어 다음에 동사가 와야 되고 하는. 그죠. 네. 특히 한국에서는 영어를 그렇게 배우니까. 네. 주어 빼뜨리면 안 되고 네. 영어는. 네. 텍스트적인 것은 앵글로색슨족이 사용한. 어떻게 보면 이제 문법적인 로마법적인 거라고 하면 뭔가 뉴스 같은 거를 볼 때 이제 처음에 아나운서가 나와서 인사를 하고 이제 그 사람이 뉴스를 간략히 얘기하면 그다음에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 구조 자체를 로마법적인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한 이해라고 할까요?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아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종의 형식이긴 하니까. 예. 근데 그게 어떤 여기서 얘기하는 핵심적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TV를 보면 네네. 여러 이제 스토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TV에서 스토리가 없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네네. 다 뭐, 맥락이라는 게 있고. 네, 다 맥락이라는 게 있고 연결이 되고 있고. 그렇죠. 실제 사건에 대해서 다 이렇게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서사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텍스트적인 거랑 같은 층위에서 생각을 할 때 문법이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리는 그거를 그냥 쑥 받아들인단 말이죠. 텍스트에서 얘기할 때 왜 카우보이가 말을 막 타고 가면서 수렵을 하는 그런 장면은 어떤 뭐 정확하지만 일련의 서사잖아요. 네, 우리는 그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텍스트적인 것은. 근데 문법적인 것은 뭐냐? 사례에서 들고 있지만 아이가 동물의 권리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자기가 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영상을 이제 봤을 때 자기 생각을 투영해서 비판을 이끌어내는 것. 그게 문법적인 거죠. 조금 논의가 엇나간다고 느끼는 게 저는 이제 리버님이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송신자의 입장에서 총체적인 언어를 쓰느냐 순 언어를 쓰느냐를 지금 다루고 싶어 하시는 거 맞지 않나요? 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네. 조금 송신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좀 수신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논문인데.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송신자가 총체적인 메시지를 내느냐 아니면 순 메시지를 내느냐의 차이는 이제 송신자가 사건에 있었던 맥락과 서사를 그냥 있는 그대로 내보내는 거고 네. 순 메시지는 한번 문법적인 과정을 스스로 거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텍스트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총체적인 메시지는 모든 방송을 다 이야기합니다. 모든 방송. 예능, 그렇죠. 드라마, 영화 뭐 모든 방송을 이야기하고 장르를 가리지 않고 순 메시지는 그 자체를 메타적으로 한번 걸러보는 방송들. 예를 들어 뭐 미디어 탐사라든지 뭐 시사기획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프로그램들이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진정성을 가지고 있고 뭐랄까 세계의 진실을 나타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죠. 네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총체적인 것이나 순 메시지적인 것이나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맥시멈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가 그것도 큰 의미에서 총체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텔레비전을 접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 움베르토 에코도 사실 이 텍스트를 쓰게 된 이유가 딸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딸과의 일화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제 텔레비전을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까 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텔레비전을 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총체적인 메시지를 접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교사들이 오히려 그런 거를 좀 해볼 줄 알아야 된다.
뭐 이런 뉘앙스로. 네, 오히려 교사들이 뭐 이용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주장을 하는데, 네. 다들 수업 시간에 그런 영상물 같은 거를 보신 경험이 있나요? 저는 그런 것만 좀 기억이 남아요. 수업 보다가 이제 교수님 유튜브에서 뭐 틀어주거나 하면 뭐 보셨는데요? 어떤 걸 아니 이제 그 책 읽다가 이제 외부 자료를 한 번씩 꺼내시지 않습니까?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군대 훈련소에서 한 번씩 이제 외부 가요 같은 걸 틀어줬었어요. 아 그런 적이 있었나요? 네, 음악 방송 가요 같은 거 틀어주는데 그때 이제 다들 눈이 깹니다. 근데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조금 일부는 이제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좀 내용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네, 내용이 생각보다 좀 어려운 부분이 좀 네, 있긴 도식화를 저희가 설명하려다 보니까 좀 쉽지 않았지만 알아가는 과정이 재밌었던 것 같기도 한데 저희가 먼저 이제 텔레비전에 얽힌 텔레비전이 어떻게 권력을 가지는지 조금 이야기를 해봤고 네. 그리고 나서 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메시지가 전달되는 세 가지 과정 송신자로부터 나와서 그 메시지가 수신자로 가는 그걸 텔레비전을 거쳐서 그리고 거기에는 두 가지 언어 체계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쯤에서 1부는 슬슬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편집하기 힘들기 때문에. 아, 네네. 네네. 생각보다 좀 길어지긴 했어요. 네. 그러면 저희도 이걸 취미 삼아 하는 거지 네네, 업으로 맞습니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조금 저희 양해를 부족하더라도 한번 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2부에서 이제 또 다양한 그럼 1부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